일부 지하생활자의 독백 1. 나는 병든 인간이다. 심술궂은 인간이다. 나는 스스로를 조금도 매력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간이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병원에 가지도 않는다. 심술로, 순전히 심술로 가지 않는 거다. 이걸 이해할 사람은 없을 거다. 나는 페테르부르크의 낮은 관직에서 일하다 얼마 전 그만두고 물려받은 적은 유산으로 지하방 하나를 얻어 혼자 살고 있다.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관직에 있을 때도 사람들에게 일부러 무례하게 굴며 쾌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직후에는 항상 참을 수 없는 자기 혐오에 시달렸다. 이 두 감정, 쾌감과 자기 혐오는 언제나 함께 왔다. 2.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의 저주. 나는 너무 많이 생각하는 인간이다. 보통 사람들은 행동하고 그 다음 생각한다. 나는 반대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2 더하기 2는 4라는 진리 앞에서 만족하며 산다. 근데 나는 그 뻔한 진리조차 참을 수가 없다. 왜? 2 더하기 2가 4라면 거기서 인간이 뭘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건 자유의지인데 그 견고한 진리 앞에서는 자유의지를 발휘할 자리가 없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비합리적인 것, 심지어 나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진다.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행동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인간들은 벽에 부딪히면 그 자리에 멈춰선다. 벽이니까. 근데 나 같은 인간은 그 벽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그 벽을 저주하고 그 벽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스스로를 더 괴롭힌다.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3. 수정궁을 향한 조소. 세상은 언젠가 모든 게 완벽하게 계산되고 합리적으로 설계된 사회, 수정궁 같은 사회가 올 거라 믿는다. 모두가 행복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유토피아. 근데 나는 묻고 싶다. 인간이 정말 그런 곳에서 행복할까? 나는 오히려 그런 완벽한 곳에서 일부러 벽에 혀를 내밀고 싶어질 것 같다. 순전히 심술로 그 완벽함을 망가뜨리고 싶어서. 인간은 자기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일부러 하는 존재다. 심지어 인간에게 세상 모든 지식과 완벽한 번영을 가져다줘도 인간은 그저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뭔가 하고 싶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배신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인간을 다른 무엇과도 구별해주는 지점이다. 4. 지하로 들어가기까지. 나는 원래 사교 모임에도 나가고 사람들과 어울리려 애쓰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건 비웃음이나 무시였다. 나는 옷차림도 말투도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법도 몰랐다. 그럴수록 나는 사람들과 마주치기 전부터 상상 속에서 미리 대화를 연습하고 미리 상처받고 미리 복수를 계획했다. 정작 실제로 사람을 마주치면 아무 말도 못했다. 그렇게 나는 점점 사람들을 피해 지하로 내 방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왕이었다.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는 곳, 오직 나의 생각만이 지배하는 곳. 하지만 그 왕좌는 동시에 감옥이기도 했다. 2부 진눈깨비 때문에. 5. 당구장에서의 첫 목격. 몇 년 전 일이다. 나는 가끔 당구장 근처를 서성이며 사람들 다투는 걸 구경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날도 그렇게 구경하다가 누군가 창문 쪽에 서 있던 다른 사람을 붙잡아 옆으로 치우는 걸 봤다. 그 자리엔 나도 있었다. 나 역시 창가에 서 있었는데 그 장교는 나를 마치 가구 옮기듯 아무렇지 않게 옆으로 밀어내고 지나갔다. 사과 한마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로. 나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사라진 뒤에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날 밤새 그 장면을 되새기며 이불을 걷어차야 했다. 6. 복수를 다짐하다. 나는 다음 날부터 그 장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름, 계급, 그가 자주 다니는 길까지. 그는 냅스키 거리를 산책하는 습관이 있는 장교였고 나 같은 하급 관리는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당당하게 그 거리를 걸었다. 나는 처음엔 그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편지를 쓸까 생각했다. 밤새 그럴듯한 문장을 몇 번이고 고쳐 쓰다가 마지막엔 그 편지를 찢어버렸다. 용기가 없었다. 그 다음엔 그에 대해 신랄한 풍자글을 써서 잡지에 투고할까 생각했다. 그것도 결국 포기했다. 7. 어깨를 부딪히기 위한 준비. 결국 내가 떠올린 복수는 웃을 정도로 사소했다. 냅스키 거리에서 그와 마주칠 때 절대 먼저 길을 비키지 않고 그대로 어깨를 부딪히는 것. 신사 대 신사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문제는 그러려면 내 행색이 초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다. 그가 나를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을 테니까. 나는 몇 달 동안 돈을 모았다. 너구리털 옷깃이 달린 좋은 외투를 사고 셔츠와 장갑도 새로 마련했다. 8. 첫 번째, 두 번째 실패. 드디어 냅스키 거리로 나선 날, 멀리서 그가 걸어오는 걸 보자 나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막상 거리가 가까워지자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여 옆으로 비켜서고 말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다. 나는 스스로에게 화가 나서 다음날 다시 그 거리로 나갔다. 이번엔 꼭 부딪히리라 다짐했지만 또다시 마지막 순간 발이 저절로 길을 비켜섰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매번 나는 수치심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왔고 그때마다 다음엔 반드시 해내겠다고 이를 갈았다. 한 번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비켜서던 발이 꼬여 그대로 보도 위에 넘어지고 말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다. 나는 진흙 묻은 무릎을 짚고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정작 그 장교는 내가 넘어지는 걸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걸음 한 번 늦추지 않고 그대로 나를 지나쳐갔다. 마치 길에 놓인 돌뿌리를 지나치듯이. 얻어맞은 것보다 그게 더 참기 힘들었다. 나는 그의 무관심 앞에서 넘어진 꼴로 아무도 아닌 존재로 남겨졌다. 9. 마침내 부딪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나는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 발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어깨를 곧게 펴고 그대로 걸어갔다. 쿵 하고 우리는 어깨를 부딪혔다. 그런데 그는 나를 알아보지도 신경 쓰지도 않은 채 그대로 걸어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나만 혼자 그 자리에 서서 승리감에 몸을 떨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승리였지만 나는 그날 며칠간 행복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10. 옛 동창생들과의 저녁 식사. 그 무렵 나는 우연히 옛 학교 동창인 지모예프에 의해 송별의 소식을 듣게 됐다. 그는 곧 다른 도시로 발령받아 떠날 예정이었고 동창생들이 그를 위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다는 거였다.
나는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 자리에 끼어달라고 나섰다. 학창시절 나를 무시했던 그들에게 이번엔 다르게 보이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11. 무시당하는 저녁. 저녁 자리에서 그들은 나를 마지못해 받아줬을 뿐 대화에 거의 끼워주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혼자 딴 생각에 빠졌다가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어 엉뚱한 말을 던지곤 했다. 그때마다 분위기는 어색해졌고 그들은 나를 슬쩍 비웃은 뒤 다시 자기들끼리 대화를 이어갔다. 나는 그 무시를 견디다 못해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모두에게 독설을 쏟아냈다. 너희들은 나를 우습게 보지만 사실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산다. 자리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당황한 듯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이내 자리를 정리하고 사창가로 향했다. 12. 오기로 쫓아가다. 나는 그들에게 무시당한 채로 혼자 남겨지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 그래서 그들이 마차를 타고 떠나는 걸 보고 나도 있는 돈을 털어 마차를 잡아타고 뒤쫓았다. 사창가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들은 안으로 들어간 뒤였다. 나는 잠시 그 앞에 서성이다가 결국 나도 안으로 들어갔다. 13. 리자를 만나다. 안에서 나는 동창들을 찾지 못했다. 대신 리자라는 젊은 여자를 만나게 됐다. 다른 손님들과 달리 나는 그녀 앞에서 취기와 오기가 뒤섞인 채 이상한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금은 젊고 예쁘니 이 생활이 괜찮아 보이겠지만 몇 년 안에 병들고 늙고 버림받은 처지가 될 거라고. 가족도 미래도 없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홀로 죽어갈 거라고. 나는 그녀에게 관 속에 누운 자신의 모습을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 장례식을 상상해 보라고 몰아붙였다. 14. 흔들리는 리자. 나는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저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마음,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말일 수 있다. 하지만 리자는 내 말에 깊이 흔들렸다. 그녀는 처음엔 코웃음을 치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니 결국 침대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우월감과 동정심이 뒤섞인 나 자신도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주소를 적은 종이를 건네며 언제든 찾아와도 좋다고 말했다. 그 말을 하면서도 나는 그녀가 정말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15. 리자가 찾아온 날. 며칠 후 정말로 리자가 나를 찾아왔다. 나는 하필 하인 아폴론과 밀린 월급 문제로 험악하게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초라한 방, 낡은 가운, 하인에게 소리치는 모습. 그녀가 그 모든 걸 본 것이다. 나는 당황했고 그 당황스러움은 곧 그녀를 향한 분노로 바뀌었다. 내가 그날 밤 늘어놓았던 그럴듯한 말들과 지금 이 초라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그녀에게 들켰다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었다. 16. 잔인한 말들. 나는 그녀 앞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차갑게 쏘아붙였다. 내가 그날 한 말은 다 거짓이야. 너를 놀린 거였어. 사실 너를 진심으로 생각한 말이 아니었지. 나는 그저 심심했을 뿐이야. 나는 나 자신의 초라함을 그녀에게 들켰다는 수치심을 그녀를 향한 잔인함으로 되갚고 있었다. 그럼에도 리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내가 사실은 얼마나 외롭고 불행한 사람인지 알아차렸다. 그녀는 내 말이 진심이 아니라 고통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꿰뚫어 봤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나를 안아주었다. 17. 감당할 수 없는 위로.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다. 위로해야 할 사람은 나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녀가 나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그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그녀와 관계를 가진 후 그녀 손에 지폐 한 장을 억지로 쥐어주었다. 마치 그녀를 다시 창녀의 자리로 밀어넣듯이. 그건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느낀 굴욕감에 대한 발악이었다. 리자는 아무 말 없이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그 돈을 방바닥에 그대로 둔 채 조용히 방을 나갔다. 나는 뒤늦게 후회하며 그녀를 쫓아 계단을 뛰어 내려갔지만 문을 열었을 땐 그녀는 이미 진눈깨비 내리는 거리 저편으로 사라진 뒤였다. 18. 맺은 말. 나는 그 후로도 여전히 지하에서 혼자 살아간다. 나는 안다. 내가 그녀를 사랑이 아니라 지배로 대했다는 것을. 내가 진짜 원했던 건 그녀의 행복이 아니라 내가 그녀보다 우월하다는 감각이었다는 것을. 어쩌면 나는,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삶보다 책 속의 삶에 더 익숙한 존재들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진짜 고통과 진짜 기쁨을 마주하는 대신 머릿속에서 미리 각본을 짜고 그 각본대로 연기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여기서 그만 펜을 놓는다. 너무 많이 생각하는 인간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지하생활자는 세상을 경멸하면서도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복수도 사랑도 전부 머릿속 각본이었을 뿐 현실은 늘 그 각본을 배신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조금씩 있는 이 지하인간 이야기. 전체 해설은 이 채널 안에 다른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